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끈 채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핵심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헤드라인으로 다들 접해보셨겠지만 파월 의장은 올해 안에 테이퍼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거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의 그 연설을 직접 들어보면 시종일관 비둘기파적인 그런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고용은 여전히 그 수입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 시장은 장 출발부터 상승할 수 있었고요. 파월 의장의 이 연설과 동시에 상승 탄력을 높여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자, 시장 상승의 핵심은 파월 의장이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마감 시황은 전채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마감했던 미국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잭슨홀 미팅이었다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파월 의장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점진적 긴축이었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테이퍼링을 감행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하다고 말을 했었죠. 물론 이것은 이미 예상되고 있던 부분이었긴 했지만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여전히 환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확실하게 짚어줬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완전 고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수준을 가리킬 때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 오히려 금리 인상은 압박하지 않았다는 데 투자자들이 안도를 하면서 10시 이후를 기점으로 3대 지수는 시원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각각 사상 최고치 수준을 갈아치운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섹터와 종목별 흐름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가운데에서는 에너지가 2.7%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뒤로도 커뮤니케이션과 금융 그리고 자재업종까지 1%대 오르면서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종목별 흐름 보시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강했습니다. 포드와 GM이 각각 3%와 2% 올랐고요. 또 여행 관련주들 역시도 일제히 강했습니다. 항공과 크루즈주들 그리고 호텔 관련주들까지 모두 오르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모두 담고 있는 PEJ ETF가 이날 2.3% 상승권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특징주 흐름들도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워크데이를 봐야겠는데요. 이날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9%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구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나 급증했다는 부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펠로톤 역시도 실적을 전했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 결과였는데 매출 증가세가 드라마틱하게 감소했다는 부분에 주목을 했고요. 또 리콜 비용 부담이 누적되다 보니까 예상보다 커다란 주당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실망스럽게 제시를 하면서 8%대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먼저 볼 텐데 아이다라고 불리는 강력한 허리케인이 이제 곧 미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멕시코만 부근의 대다수의 석유 채굴 시설이 현재 봉쇄된 상황이고요. 해상 석유 생산이 9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유가 급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기억을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란 입장이 확인되면서 금요일장에서 1%가량 상승을 했었고요. 안정적인 1,800달러 수준에 현재 진입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국장 전반적인 시황 소식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어떤 시장의 이슈가 있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노 임팩트 굿 임팩트입니다. 파월 의장의 얼굴이 있는 거 보니까 잭슨홀 미팅의 연설과 관련해서 이런 키워드를 설정해 주셨나 봐요. 네, 이제 투자자라면은 네. 수많은 경제 이벤트를 챙기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벤트 결과를 볼 때 꼭 임팩트 있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 잭슨홀 미팅 관련 연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가면은 테이퍼링을 올해 안에 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FOMC 의사록과 동일한 발언을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은 이는 시장과 기업 그리고 특히 실업 상태인 미국인들이 모두 원한 결과라고 해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증시도 실제로 신고가로 화답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동시에 파월 연준 의장이 완전 고용 달성까지 갈 길이 멀다면서 금리 인상이 임박하지는 않았음을 또 강조를 했죠. 이런 선긋기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월 의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그럼 환호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월가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어떤 평가들을 내놨을까요? 일단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된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FOMC 의사록과 동일한 내용을 전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결국은 연준 위원들 내에서 그리고 연준과 이 파월 의장 내에서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서 시장이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시성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각에서는 연말보다도 더 이른 시점에 연준이 테이퍼링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좀 남기고 있었죠.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이 역시 긍정적인 영향의 원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통화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임을 강조를 한 점이 시장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펜티엄 매크로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도 같은 노래가 그대로 반복됐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여전히 11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 그리고 그 영향에 따라서 일정이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이 지난 금요일에 달러 인덱스가 0.4% 하락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파월 의장의 발언에 비둘기파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또 해석을 했고요. 주간 기준으로도 달러 인덱스가 0.9% 하락하면서 5월 초 이후에 최대 주간 하락폭을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분도 결국은 파월 의장의 이 연설 내용이 비둘기파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뭘 봐야 될까요? 포레스트닷컴에서는 파월이 결국은 고용시장 상황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향후 몇 번의 고용지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바로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네.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일단은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75만 명 수준으로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헤드라인만 보면은 이거는 뭐 테이퍼링 시작한다는 거야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뜯어보니까 이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영향이 있다면 오히려 연기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비둘기적인 그런 그 기조를 보여줬다는 것이 시장 상승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자동차주 수익 실현각이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모건 스탠리가 자동차 용품과 관련된 기업들의 이 주가를, 이 목표 주가를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눈에 상당히 띄었던 점은 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내구재 때문이고 내구재 가격은 곧 안정되더라.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러면서 내구재 대표적인 가격이 재화가 자동차다 보니까 이 자동차 관련주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그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7월 개인 소비 지출이 좀 둔화됐습니다. 그 주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자동차의 판매가 부진했다는 거예요. 개인 소비 지출은 0.3% 지난 7월에 증가했는데 6월에 1.1% 증가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자, 수요는 많은데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고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파월 의장의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가구, 자동차 같은 내구재들의 가격은 올라도 수급이 풀리면 금방 가격이 안정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재확인을 했는데 이런 파월의 평가와 부합하는 지표인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자동차 용품과 또 부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토존이라든지 어드밴스 오토파츠, 오렐리 오토모티브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쉽게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신 건데요. 세 기업 모두 올해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일제히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이 기업들의 주가가 2023년 목표치까지 올랐다면서 이 가격부터 추가적인 상승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건데, 자, 팀장님, 이게 사실 그 완성차인지 아니면 중고차 관련주인지 또 방금 이야기했던 자동차 용품 관련주인지 이게 뭐 다 제각각 따로 그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들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은 지금 자동차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지 투자에 대한 판단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수요는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고차 가격이 여전히 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7월 CPI 지표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중고차 가격은 YOY 기준으로 여전히 41.7%나 급증을 했습니다. 단 최근에는 이 같은 수요가 다소 좀 꺾이는 분위기 역시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신차가 없었기 때문에 중고차로 수요가 몰렸다가 이것이 신차로 좀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은 이 같은 현상이 칩 쇼티지로 인해서 굉장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8월 첫 15일을 집계를 한 맨하임 중고차 지수. 우리가 이제 신차 수요를 보기 위해서 이 같은 중고차 지수를 봅니다. 네. 근데 이 지수가 193.7로 이 YOY 기준으로는 18.3% 상승을 했지만은 MOM 기준으로는 0.8%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요에 대한 추세가 일부 좀 꺾이고 있음을 증명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토요타가 9월 글로벌 생산을 기존 대비 40% 감산할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포드도 픽업 트럭 F150도 추가 감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생산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신차에 대한 수요, 그리고 중고차에 대한 수요도 다소 좀 스팀이 꺼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바로 관련 업체들에서 바로 이 같은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주가가 하락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한 4%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좀 이 주가 흐름 역시도 꺾였다라고는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카바나는 최대 중고차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오토존, 자동차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7% 하락에 그치고 있고요. 반면에 GM과 포드와 같은 완성차 업체들은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20% 내외로 좀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이 세 가지 섹터 가운데서 어느 쪽에 좀 투자를 할지는 칩 쇼티지의 추이가 얼마나 좀 빨리 풀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그 반도체 쇼티지가 풀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완성차에게는 확실히 좀 긍정적일 것 같거든요. 다만 그러면 중고차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게는 다소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뭐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수는 네네. 있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차 수요가 계속해서 좀 높게 유지가 네네.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분명히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간에는 칩 쇼티지가 풀리면서 결국은 자신들도 생산을 많이 하고 그래서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주가 반등의 중요한 키일 것 같고요. 근데 또 완성차 업체들 가운데서 또 이 브랜드 간에 좀 양극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왜냐하면 이 같은 완성차 업체들은 차 판매 추이라든지 이런 생산 차질이 얼마나 빨리 풀리느냐 외에도 전기차 모멘텀에 따라서 네. 또 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실제로 포드가 GM 대비해서 자동차 주 가운데서 주가 흐름이 그나마 좀 양호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포드가 이미 F150 라이트닝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죠. 선주문을 많이 받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GM 대비해서 좀 앞서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아마존도 반한 BNPL이라는 키워드인데 자, 어떤 이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BNPL이라는 일단은 개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Buy Now and Pay Later 이 같은 추세가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후지불, 선구매 후지불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할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할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소액이고 또 뭐 무이자가 많고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아마존이 이제 관련 시장에 뛰어들기로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대표 BNPL 업체인 어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미국의 일부 고객들을 상대로 결제 기능을 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존 고객들이 이제 $50 이상 결제 시에 월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는 이후 몇 개월간의 이제 적용 범위를 더욱더 늘리겠다라는 발표 또한 전한 그런 상태입니다. 장 마감 후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어펌의 주가는 이 시간의 거래에서 최대 48%나 이 상승을 했고요. 한때 시총이 또 80억 달러나 급증하는 그런 격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BNPL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퀘어였었나요? 호주의 BNPL 업체인 애프터페이를 또 인수하기도 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어펌이라는 기업에 대한 월가 아이비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어펌 같은 경우는 현재 펠로톤도 주요 고객사고 네. 그리고 월마트 등의 12,000개 정도의 가맹사를 좀 두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펠로톤이 최대 고객사죠. 근데 펠로톤이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덩달아서 어펌의 주가도 약 한 3% 정도 빠지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스퀘어가 지난 8월 초였죠. 호주 업체 애프터페이를 290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여기에 또 최근 페이팔은 연체 수수료를 면제키로 해서 각 업체들 가운데서 BNPL 서비스에 대한 굉장히 푸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살펴보면요. 마켓워치 기준으로 해서 11개 IB가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도 72.55달러 정도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71달러에서 82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오는 9월 9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6월 결산 분기 업사이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양호한 결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스퀘어의 이 애프터페이 인수 역시도 어펌 입장에서도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네네.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애플페이, 그러니까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애플페이를 통해서 BNPL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펌의 주가가 또 크게 내려앉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스퀘어가 애프터페이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시장의 크기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어펌의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BNPL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시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할부를 너무 쉽게 사용하지만 아직 북미, 유럽권 이런 쪽에서는 자본시장이 너무나도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신용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할부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할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이 BNPL 시장이 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독점 브랜드 이용권. 자, 지난 금요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월트 디즈니의 스포츠 채널인 ESPN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베팅 기업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었는데 그 규모가 약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번 딜이 성사가 된다면 여기에서 선택된 스포츠 베팅 기업은 ESPN 브랜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스포츠 베팅 상품을 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ESPN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스포츠 베팅 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소식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이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갬블링 산업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리서치 기업에서는 올해 스포츠 베팅 시장 매출은 4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최근에 시저스 센터에서는 이번 달 영국의 스포츠 베팅 공룡인 윌리엄 힐을 약 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협상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 1월에는 MGM 리조트가 영국의 갬블링 기업인
엔테인에게 인수를 제안했다가 물론 퇴짜를 맞긴 했지만 어쨌든 그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스포츠 베팅 기업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고요. 또 ESPN 입장에서는 누가 선정되던 간에 막대한 브랜드 판매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ESPN이 판권을 판매하면 ESPN은 스포츠 베팅 사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빠르게 커지는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건데 스포츠 베팅 기업들은 미국에서 주별로 또 불법과 합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주별로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는데 ESPN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그 브랜드를 팔게 되면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죠. 자, 그렇다면 ESPN은 또 디즈니의 스포츠 채널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승자가 디즈니가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번 소식을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덧붙여서 혹시 가능하다면 드래프트킹즈가 또 물망에 오르고 있으니까 이 드래프트킹즈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드래프트킹즈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의 관심이 다소 좀 잠잠한 그런 상황이죠. 네. 물론 이제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기로 27개 IB를 좀 살펴봤을 때 평균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69.93달러, 약 한 17% 정도의 현재 주가 대비해서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시장 전반의 고퍼주에 대해서 좀 쳐주는 분위기, 어떤 좀 주목을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지,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있어야지 이제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미국 오레건주에서 모바일 배팅 공식 파트너사로 드래프트킹즈를 선정을 했다는 소식에 4% 정도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의견 최근에 나온 거를 좀 살펴보면요. 8월 초에 제프리스와 니덤 증권이 강세론을 유지를 했는데 특히 이제 니덤에서는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73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유저당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놀랍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동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성숙 시장 중에 한 곳인 미국의 뉴저지에서는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투자 의견을 최근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시장에서는 이미 흑자 전환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계속 새로운 줄을 또 뚫고 있는 상태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의 각 주에서 이런 온라인 스포츠 배팅이 합법화가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숫자로 좀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합법화를 한 주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서도 이 같은 엔드마켓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소비자들의 비율이 그다지 또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침투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는 점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도 그만큼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